안녕하세요. 사학사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걸려가지고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촬영 마지막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 더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PPT로 또 소개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시험은 잠시만요. 6월 17일 날 금요일 날이죠. 우리 수업 시간이 11시에 시작을 하던가 그렇죠. 11시에 해당 강의실에서 수업 그 시간에 그 강의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간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질 않아서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부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대 역사이지만 우리가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야죠. 잠시만요. 예, 아마 조선사 편수에 대해서 시작을 할 부분인데요. 일단 일제의 한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역사를 서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니까요. 그렇죠. 일본의 역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일본은 제국주의화가 동시에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즉 근대화를 하면서 제국주의를 동시에 채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침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가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침략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근대화와 같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화하는 작업들, 역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역사학의 시작도 일본의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목표, 제국주의의 실행 도구로서 역사학이 이용된 측면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어떠한 수단으로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이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침략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그 이전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총독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온 것 자체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선정, 잘해주기 위한 거다. 우리가 뭐 침략해서 너네 나쁘게 해주려는 것이냐? 절대 그런 것 아니다.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온 게 너희들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쳐들어왔게? 너네가 스스로 잘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서양한테 빼앗겨 버리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보면 강점한 것은 원인이 어디 있게라고 역사서들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원인은 조선에 있다라고. 조선에 둘만 모이면 타율성론, 뭐 그런 타율성론, 정체성론 또 뭐 하나 있죠? 아무튼 그런 세 가지 식민사관이 도입되었던 이유가 바로 식민지의 원인을 조선에 있다라고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하나로 되어야 되겠죠. 동화를 위해서 역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즉 침략의 원인이 조선에 있다. 동화를 위해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를 써야 되겠다라는 목적에 따라서 제목이 조선 반도사라는 것을 편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일제의 조선사 목표는 통사를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일제강점을 미화하고 동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사로 저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을 겪게 되죠. 3.1운동은 지난번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했다시피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되게 그들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누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지금 일어나는데 앞으로 못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왔는데 더 누르자.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이라도 했었느냐? 예측도 못했어. 어느 날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못했고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예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일본에 성찰을 해보니까 조선을 통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누르는 것 자체가 군사력을 누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원인부터 파악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문화 통치라는 거고.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역사 서술도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들이 지금 사진에 보면은 조선사라고 되어 있죠. 3.1운동 이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책이 조선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5년에 걸쳐서 총 35권의 분량으로 완결을 지었던 것이죠. 이 조선사는 보시다시피 분책이 되어 있고 양이 되게 많죠. 왜 이렇게 양이 많을까? 조선사가 이렇게 양이 많은가? 사료집의 성격입니다. 앞에 건 뭐라 그랬지? 3.1운동 이전의 것은 통사. 3.1운동 이후의 것은 뭐? 사료집. 사료집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역사를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살피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지. 이전의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독자성을 인정하자라고 얘네들도 선회를 했던 거예요. 조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한테 동화시켜서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됐어? 3.1운동이 일어났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3.1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지. 조금 물러서자라는 거예요. 동화가 아니라 이제는 독자성을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포섭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사를 사료집의 성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빨간색 파트도 보면요. 조금 더 문명인에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너희들은 안 돼. 정체되어 있고 또 뭐지? 정체되어 있고 둘만 모이면 싸우고 당파성론 있고 만선사관이 뭐예요? 만주의 역사에 의해서 너네들의 조선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만선사관 일치된다. 그러니까 너네는 독자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독자성도 없고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물가로 뛰어가는 아이와 같은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고 잘 해주는 우리를 반겨야 된다라고 일본을 반겨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뭔가 인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는
전체적인 식민지 전체 시기로 봐서는 안 되고 3.1운동 이후의 조선사 편수회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요런 구분시켜서 보는 방식은 2010년도쯤에 박사 논문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구분이 되고 있죠. 조금 더 문명인의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라는 서술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파란색처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채워줘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갔던 것이죠. 헛되이 독립국 시절에 옛 꿈에 연연케 하는 폐단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폐단을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된다. 일본이 바로잡아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편사연구에서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음 볼까요? 파란색 부분 한번 볼까요? 먼저. 예. 앞부분도 봅시다. 그러나 이것들을 절멸시키려고 해도 역사서들 소용이 없고 노력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악설을 널리 전파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이를 절멸시킬 방책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헛수고에 그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혹은 그 전파를 장려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선의 역사를 억압하고 자기네들이 보려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는 것은 누르다 보면 오히려 3.1운동처럼 잘못하면 폭발시킨다라는 거죠. 예. 누르다 펑펑펑펑 하다가 빵 터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옛 사서의 금지와 억압 대신 공명적확한 사서로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첩경이고 조선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명적확한 사서로서 대처하는 것. 예. 새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사료집 성격의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 반도사의 편찬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요건 앞쪽의 내용이네요.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는 건 주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역사의 편찬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고 새롭게 사료집, 독자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방식으로 역사서를 편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조선의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동화라는 것은 이건 3.1운동 이전의 내용입니다. 예. 즉 새롭게 가야 된다는 것을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역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 재서술 작업이라고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 하에 조선 반도사 3.1운동 이전에 동아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너네한테 잘해주려고 한다. 무조건 따라라. 누르고 풍선 꽉 누르듯이 공기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누르려고 했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서술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조선사 편수회의 설립 동기가 되었고 그 설립 이후에 조선사 사료집 성격의 역사서를 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어떻게 편찬하려고 했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니까요. 다음 부분에선 사회주의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신채호, 박은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역사가는 백남훈이 있고 여기에다가는 적지 않았는데 이병도 다음 파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훈과 이병도는 조금 결이 다른 학자예요. 그 참고서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백남훈은 사회주의 역사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이고 그 다음에 이병도는 실증사학. 혹자는 식민사학자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분류되기는 실증사학자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택하고 실증사학을 택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3.1운동 이후에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해서 외교론으로 독립을 하자,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하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의열단운동, 폭탄 투척하고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한방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각인시키자라는 그런 의열단 운동도 나타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임팩트는 주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독립을 이루었나라는 목적의 관점에서 보자면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죠. 그럼 이 지식인들은 어떤 회의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가 다 실패 혹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아니면 독립을 더 빨리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민족주의 운동이 실패하니까 사회주의에 기대보자. 왜? 사회주의는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민족보다 노동자, 계급이 우선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제라는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조선 민중들, 조선 무산 계급자들이 소비에트 연방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야. 그러면 마르크스주의, 소비에트, 코민테른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용어인데요. 같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현세한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사회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가져오자라고 하는 그럼 사회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가져오려면 사회주의 역사 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현 시점, 현 단계. 왜냐하면 마르크스 역사주의는 단계를 중요시하고 법칙성을 중요하거든. 과학적 실천주의, 역사는 과학이라고 하거든. 사이언스야,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역사는 과학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떠한 단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다음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려고 했던 것이야. 원시 시족 사회부터 되게 높이 올라갔지, 그치? 우린 여기까지 다루진 않았어. 고대사 고려백제 신라까지 나왔어도 시족 사회까지는 나오질 않았어. 근데 고대 노예제 사회를 마르크스는 시작점으로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거야. 부터 삼국시대까지 유물론적 접근을 했던 거야. 물질, 돈, 곡식, 재산, 재정 이런 것들로 무언가를 파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파악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그래서 낸 책이 바로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역사 연구하면서 법칙성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역사가 보편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특수한 역사를 가지고 특수하게 못난 역사를 가지고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편적인 지위, 어떤 단계, 누구나 인간이라면 겪어야 될 지위, 보편적인 발전 과정 이런 걸 겪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빼앗겼어 국권을. 그러면 이걸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지. 보편적인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고 지위를 부여해야 됐던 것이야. 그것이 바로 백남훈이 꿈꿨던 역사 연구의 목표였지. 우리 역사는 특출하게 우수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열등하고 예외적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백남훈 선생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독립 좀 해다오, 시켜다오 라고 봤던 것이지. 한번 읽어볼까? 조선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혹은 일정한 왕조를 중심으로 정치 권력의 외부적 규정성 및 흥망성쇠를 근간으로 한 왕조 변혁사 혹은 군왕의 행동거지, 군신의 진퇴 등에 관한 이른바 군신의 언행록 또는 정력, 정치적인 명령, 개폐, 고치고 폐하는 것, 군주의 득실, 군주가 왕위를 얻고 빼앗기고 군신의 포평, 얘는 표수를 잘했어. 행동거지가 뛰어나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전제정보 일기장, 전쟁사 등으로 가득 실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역사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지. 역사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자료집이 아니라 무언가 거기서 법칙성을 판단하고 앞으로 법칙이니까 어떻게 나아갈지 보일 거 아니야. 근해 공식하면 그 답이 나오듯이 케플러의 법칙에 의하면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듯이 화학식처럼 수학식처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역사는 그러니까 뭐지? 과학이야. 근데 우리는 역사 책에 뭐가 돼 있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뭔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 역사에서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백남훈 선생은 봤던 것이지. 어. 자, 그 다음에 안학 선생이 먼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병도 실증사학이라고 얘기했었지. 이분은 또 갑자기 왜 실증사학을 들고 나왔을까? 여기부터 마무리 짓고 가자면 그래서 백나무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법칙성을 따라가고 있었고 열등하지 않은 역사였었고 그러니까 곧 뭐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가 혹은 제국주의 압제하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지. 우리나라 역사를 사회주의적,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던 거야. 이병도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 당시 새로운 흐름, 안학도 있지만 이병도도 있어. 이병도는 뭘 바라봤을까? 식민주의 사학자, 식민주의자 관점에서 일본의 관점에서 일본의 종로를 타면서 속칭 요즘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병도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이병도의 사학에 대해서 모두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야. 이병도를 실증사학이라고 규정지었을 때 우리는 이병도의 역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것이지. 이병도를 실증주의자로 규정지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병도는 식민사학, 식민 지배하에서 역사 연구를 할 때 여기에 평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제가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조선사편수회가 물론 우리를 좀 물렁물렁하게 해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잘 대해주려고 한다라고 했었지만 목표 자체는 바뀌질 않았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다라고 하는 목표 자체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일제의 감시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지. 더군다나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대해서 병참 기지화하면서 작년 임명고시에도 나왔었지만 애국반을 운영한다라든지 통제를 한다라든지 몇 사람들 묶어서 통제한 거야. 작년 임명고시에 나왔거든. 애국반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귀퉁이에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역사인들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했을까? 아니지. 그렇지 않았겠지. 그럼 이병도와 같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떻게 역사 연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봐. 너무 심한 압제가 내려오고 있어. 어떻게 될까? 실증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지. 손에 닿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명문들, 북한산 순수비 같은 것들 있는 것, 평가가 들어가더라도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실증적인 것. 무덤을 파봤더니 문jó왕 예를 들어서 백제 고분군이 나왔다. 고분군에서 나온 것은 무엇 A, B, C, D, E, F, G 같은 그런 유물들이 있고 그런 유물로 봤을 때 금은 세공 기술이 발달할 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 쓸 수 있겠지. 왜? 나오니까. 실증주의적으로 나오니까. 근거가 나오니까. 근거가 나와서 그렇게 역사 연구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 판단이 들어가서 백제는 이러한 문물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문물을 전달해 주어서 조선은 백제의 문물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식민지 시기에. 하지만 무덤을 파봤더니
A부터 Z까지 그런 유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실증주의는 허용이 됐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병도를 실증주의자라고 식민주의 기하에서 실증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히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하에서 최선의 역사 연구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방법, 역사 연구의 돌파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지. 일제 하에 실증주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문화연구도 마찬가지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정치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지. 그렇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문명을, 문화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건 뭐 우리가 독립을 하자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접점이 있는 부분은 교묘하게 피해가고 일본이 문제 삼을 만한 부분들은 피해가고 아니 우리가 좀 옛날에 이랬다라고 하는 게 뭐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 안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 역사에 대해서 둘만 모이면 싸우고 당파성론을 일본이 주장했었는데 아 그렇지 않더라. 향회와 향촌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건져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역사였다가 아니라 문화적인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민족사를 민주적인 시각에서 조금 소극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식민지기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곰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끊고 새 PPT를 또 띄워야 돼서 끊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전후의 역사 전개라고 해놨는데요. 일제 식민지기 전후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주요 포인트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사서술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역사서술을 일부 긍정적인 점들이 나타나긴 했으나 부정적인 측면, 결국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았느냐,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동안 못하지 않았느냐, 조선의 역사가 여기에 일부 혹은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요 시기에 그리고 해방 이후 한동안의 역사서술의 주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들이 어떻게 극복이 되어 가고 있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것인데요. 자본주의 새싹이 우리 역사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 새싹이 자랄 기회를 빼앗겨 버리고 일제에게 지배를 당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새싹론, 맹아론이라는 것인데 이 자본주의 맹아론은 기존에 부정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봤었던 식민사학의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측면들, 지배적인 잘못된 부정적인 측면들을 넘어서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이었느냐 라는 측면에서 많은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야 수치상으로 봤더니 사실 뭐 그렇게 잘 나가지도 못했었네. 오히려 19세기 조선은 생산력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럼 조선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역사학계의 시각은 어떻게 된 거야?
다 거짓말이지 라고 하는 식민주의 근대화론, 식민주의가 되어서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근대화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에 전후에 부정적인 역사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자본주의 맹아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식민주의 근대화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극복하고 역사서술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역사서술을 했었던 지난 해방 전후 시기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1950년 전후의 역사 연구는 뭘로 돼 있었냐면요. 시각 자체를 떠나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었냐. 실록 문헌비고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다음에 만기요람도 순조대에 편찬된 책인데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살펴본다. 이건 뭐 근세사 시간에 다룬 것이기도 합니다만 순조대 편엔 여러 가지 통치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통치서들을 가지고 자료 위주로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이 문제니까 우리는 뭘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우리 역사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변사 등록.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상설화된 군사기구였었는데 군사기구가 비교적 권한이 막강하고 군사기구는 또 뭘 군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전을 수행하고 그러면 뭐가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비변사 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 한지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요. 찍어가지고 프린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는 사진과 같이 책으로 만들어서 편찬을 했습니다. 물론 한자로 된 것이죠. 이 한자 자료를 가지고 역사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승전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에서 77년 사이에 물론 원문만 이번에 얼마 전인가 이제 유키즈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거기 번역하시는 분이 나왔던데 번역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뭐 몇십 년이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번역본이 아니었었고 이 당시에는 뭐죠? 원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도사, 정치사, 사상사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점이 개입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이제는 모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식민지 시기에 역사 연구가 한정돼 있었다라고 하면 자료가 편찬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증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 보면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요즘은 이 책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변사 등록도 웹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번역도 일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웹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 복사집에 맡겨가지고 이걸 제본을 떴어요. 제본을 떠가지고 제본 뜨려면은 그때 당시에도 돈이 꽤 많이 들었죠. 대학원 시절이었는데도 몇십만 원씩 투자를 해서 제본을 떠가지고 논문 쓰고 준비하고 그랬던 것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느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식민사학 때문이죠. 1930년대 식민사학 봉건사회 결연론이 대표적인데요. 3.1운동 이후에 조선사 편수에 살살 긁었죠.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역사 연구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을 서술하자. 봉건사회가 빠져있네? 알고 봤더니 봉건사회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해서 근대는 못 나가요. 네. 1, 2, 3, 4, 5가 역사 발전 법칙이라면 4가 빠져있으면 5로 못 가는 것이지. 그러면 3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 구해줄까? 일본이 구해준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시카다 히로시 사방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한자로는 사방박이라고 쓰고
신분사와 관련해서 신분주의 제도와 관련해 제도사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요즘도 인용되고 있었던 70% 노비설을 주장했었던 학자죠. 양반설 조선 후기에 주장했던 학자인데 아무튼 조선주의 근대 자본 조선의 근대 자본주의 성립 과정에서 봉건 사회가 결여되었었다라고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중세 봉건 사회 이하의 단계에 심하 머물러 있었던 쭉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이 조선이다. 그럼 누가 구해줘야 되겠느냐? 일제다. 밖에 일제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선의 낙후된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선의 상업이 발달해야 되잖아? 상업이 발달해야 빨리 여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봉건 신분사회 신분제도를 사고 양반들처럼 그래야 질서 자체가 붕괴가 되고 빨리 근대로 나아갈 텐데 이건 서울의 시절은 뭐야 혈연 중심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제한적이었겠죠. 혈연 중심으로 될 사람들만 친척끼리만 돈을 벌고 그럼 어떻게 될까? 부자가 될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면 조선은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신분 질서를 흔들 만한 경제적인 변동이 없겠죠. 어. 이 사방박이라고 하는 사람, 시카다 히로시라는 사람이 1929년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에는 자본의 축적도 없고 기업가적 정신을 지닌 계급도 없으며 대규모 생산에 값할 만한 기계도 기술도 없는 정체된 사회였었다. 요게 이 사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최남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하나였었죠. 조선 역사라고 하는 1946년에 해방 이후에 간행된 거지만 그 이후에 저술한 거겠죠. 조금씩 저술하다가 해방 이후에 간행한 책인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해방됐다라고 해서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왜 연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그 전에 식민사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농사계량과 대동법식, 주전, 동전 만드는 거, 백의 금난을 금난 정권이죠. 금난 정권 매우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의 백성들만 난전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난전을 금지하는 것을 시전 상인들에게 허락한 것이죠. 즉 특권사회였다라는 것이죠. 특권사회, 자유상업이 아니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무언가 변화에 초점이 될 만한 동전 만드는 거, 대동법 시행, 농사계량 뭐 이런 것들을 주목하긴 했습니다만 연구가 심화되지 못했고 이걸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그리고 조선 사회를 달리 볼 만한 그런 시각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에 최남선의 서술은 매우 소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식민지 시기의 역사 서술이 되게 심하게 우리나라를 얕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우리 역사가들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식민사학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큰 그런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병도가 우리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그렇죠. 국사 대관이라는 데에서 용종조 시대의 산업과 교육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를 설명하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방 이후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과감하게 서술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실증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식민사학자 조선사 편수회에 관여를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식민사학자로 볼 수 있느냐?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병도가 식민사학자, 식민 빼놓고 설명하는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방 이후, 식민지기 이후, 해방 이후의 이병도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식민지 일변도로 이병도를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지적해 볼 만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의 유구전, 지방시와 양령시, 약재를 파는 시장, 상인으로서의 보부상각, 획주, 여각, 전당업자, 금융업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야 문제는 간단히 서술한 거예요. 근거 별로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서술을 변화시킨 건 맞아요. 커브, 핸들을 튼 건 맞아.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설명 틀이 없고 자료를 많이 모으지 못했고 하니까 간단히 이병도, 최남선 간단히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어. 조선 정부의 억말 정책, 말업이라는 것은 끝에 있는 직업, 상업. 이거는 직업 중에서도 제일 끝발이라는 거지, 상업. 왜?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고 상업은 힘안 들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농사꾼들이 전부 상업에만 빠질까봐 이걸 말업이라고 아주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지. 막 억말 정책, 그러니까 상업을 억제했어. 억말 정책으로 인해서 상공방면은 국민의 경제적 요망을 최소한으로 만족시키는 데 불과했다라고 서술했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선시대의 상업이라는 것은 발전을 못했고 자선을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를 분정시킬 만큼 뭔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조선은 정체된 사회였겠지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병도는 식민지기 이전에는 실증사학자로서 조선사 연구에 조선사 편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실증사학으로서 모든 것을 좀 피해감 책임을 회피하면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려고 했었고 해방 이후에 행적으로 봤을 때 그 실증사학이라는 것이 편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조금 변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너무 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자면 돌아가셨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실 말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변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들에 대해서 한우근 선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뒤에 나오는 김철주 선생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 하지만 무언가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한우구 선생님처럼 상공업은 발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장시는 물론 화폐 유통도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상공업은 발달할 수 없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김철진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분 두 분 다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님들이었거든.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 대부분 교과서들은 이걸 따르겠지. 그렇지. 이걸 따라서 어떻게 돼?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뭔가 있긴 있었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발달했나? 발달 못했어.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 정당했나? 당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 그럼 언제부터 소위 말하는 한계를 뛰어넘었을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긍정적으로 우리 식민사학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계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맹아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적 역사학자들 어디 나오나? 네, 이기백부터 나오는데 이기백 선생님부터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예.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좀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있었잖아. 그럼 있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해보자. 소위 말하는 한국사 신론, 1967년에 나온 한국사 신론에서 획기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 이거 우리 아직까지도 수험서적으로 여러분들 교원 임용고시 볼 때 이 책도 봐라 라고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책은 좀 훌륭한 책이야. 이백 선생님 뭐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책에 대해서는 너무 설이 오래되었고 기존의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수험서적으로는 적당하진 않아. 그러나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지. 어떻게 서술이 쭉 읽어볼 필요는 없어 내가 봤을 때. 특히나 11장, 12장 농업의 분화, 상업자본의 발달, 산업자본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 경영주와 노동자들 사이에는 신분적 예속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이거 봐라.
조선은 봉건사회, 신분제 사회였는데 신분제의 예속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대. 말이 돼? 획기적인 거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 작업 과정에서는 분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분업이 행해지면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지. 대량 생산은 소비지를 염두에 둔 것이고 대량 생산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기지 자본가가 생긴단 말이야. 이러한 현상은 극히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산업 자본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야. 이러한 서술은 북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특히 역사과 조선 통사, 이 북한에서 펴낸 역사 잡지인데 이 잡지들이 초반기에는 되게 요즘도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북한 자료실에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면은 요즘 나온 역사과학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온 역사과학은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너무 허전해. 근데 남한하고 북한의 역사 수준 차이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 역사 수준이 되게 높았어. 북한의 역사 수준이 왜? 월북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역사학이 훨씬 더 지식인들이 많았어.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도 이때 북한에서 먼저 펴냈거든. 그래서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해야 되는 남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은 멸망해야 되는데 초상주실록을 먼저 번역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지. 소위 말하면 옛날로 이야기하자면은 소련에서 미사일 먼저 쏜 거, 저 로켓 먼저, 저 달 탐사선 먼저, 인공위성 먼저 발사한 거랑 마찬가지야. 예. 미국이 쇼크 먹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쇼크를 먹었던 것이지. 여기에서는 조선 초기에 조선 후기의 역사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술을 하고 있으셔.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경향이 많어. 우리 북한 뭐 국가보안법 고무 찬양제, 북한 찬양제 뭐 이런 거에 해당되나? 아 근데 뭐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공부 잘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무튼 용어 자체를 그래서 북한에서 역사 용어를 먼저 선점했고 그걸 따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 북한의 이런 역사 서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어떤 시초가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 역사학자들이 시작하기 이전에 군대에서 이런 시작이 좀 있었어. 사회 경제에 대한 인식이 폭발적으로 급커브를 튼 거긴 한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으로 군사 쿠데타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무언가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지. 역사에 대한 그리고 역사 소설에 대한 전환과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로 해서 지금 우리 역사가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식민지기나 혹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침체되어 있었고 이걸 다시 되살릴 사람은 누구다? 우리 군인들, 영웅들, 일군의 앞서 나가는 사람들 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사회재건의 이념,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뭐 용트림 뭐 이런 책들이 있어. 군사 정권 시권에 나온 책들인데 아래와 같이 썼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최근세사는 만국의 역사요 혼돈의 역사이며 실패의 기록이기도 했다. 이 피어린 역사를 엮어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우리 민족의 자율성이 결여되고 사대주의와 의례 지배에 좌우된 타율성을 볼 수 있다. 거의 식민지배, 그러니까 결과는 다르지만 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국사는 왕조 중심 사관, 4대 사관에 의해서 엮여졌고 진정한 민중사관의 형성을 보지 못했다. 지금의 민중사관의 형성을 제대로 하려면 누가 역사를 다시 쓸 만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한 영웅이 필요하다. 이순신을 조명하고 을지문동 장군을 조명하고 현중사를 다시 세우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지.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의 전환은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역사의 기본적인 어떤 연구에 기반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기반이 아주 부족한 모래 위의 집 같은 것이었지. 그에 비해서 이기백 선생님을 시초로 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부르는 일군의 역사학자들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기본적으로 맨날 그럼 쇠퇴하고 무너지고 아무런 발전도 없었고 봉건사회가 결연돼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허우적대는 역사였느냐? 그렇지 않았을걸? 사회경제적으로 특히나 농업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시초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김용섭이라는 학자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좋겠는데요. 김용섭이라는 학자. 그래서 이름은 빼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대 사학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원래는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계셨었는데 아무튼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부농, 부자인 농부. 그래서 부자인 농부는 땅을 많이 갖게 되겠죠. 대토지 소유제. 대토지 소유제가 나중에 땅을 팔면은 대규모 자본이 되는 것이지. 자본가의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부농, 농업 기술의 발달, 광작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전 단계, 산업화 전 단계에 바로 이 농업과 관련된 발전적인 측면들, 그 용어들이 지금 사각형 회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용어들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특히나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양전 사업, 토지조사 사업, 조선시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10%의 분홍이 40에서 6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었어. 실증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부자들, 즉 땅을 팔아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주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양전 사업을 통해서 만든 토지대장 양안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 전에 우리나라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으로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가, 분농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주 먼 요원한 것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농업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농업 기술이 있었을까? 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국사편찬위원장 하시던 이태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뭐냐면 강남농법의 도입, 특히 이모작과 시비법 비료를 베푸는 시비법의 도입으로 조선 초기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배경이 되었고 이 신진사대부들은 결국 조선을 개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신진사대부들이 물론 분화되긴 했습니다만 지방에 내려가서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농업기술이 전파되면서 농업으로서 부를 일구는 농민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연구의 흐름이지.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사회의 부자, 자본가, 자본주의 사회, 근대 사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어떠한 단서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지. 그런데 최근도 아니지 한 3, 40년 될 거야. 이 분홍, 광작, 대토지 소유제가 나온 이후 한 10에서 20년 지난 다음에 소농이 우리 조선 사회의 전체적인 비중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야. 소농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부자가 아닌 농민들이지. 토지 경영 규모가 광작이 아닌 조그맣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왜?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한 세대, 두 세대 안에 농사만 지어가지고 부자가 되지? 그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상속이잖아, 조선사회는.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물론 맏아들에게 많이 주긴 합니다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상속을 균분상속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분홍, 광작이 유지될 수가 있어? n분의 1씩 나눠주면 소농이 될 수밖에 없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씩 나눠주다 보면 요것만 봐도 토지 소유가 균질화 적은 규모로 균질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위에 나오는 것처럼 10%가 나머지 대부분은 차지하는 뭐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 요게 조금 섞였구나. 그래서 요런 역사적인 흐름은 아마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군주도의 역사 서술도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야 그러면 우리 역사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야 조선시대 잘 살았다며 어떻게 될까? 우리 고대사도 좀 다시 살펴보고 되게 좋은데? 고대사 굉장히 넓은 영토를 만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민족의 용트림 통일과 웅비를 향한 세계 결의의 역사 육군본부에서 시작을 했어. 민족의 지상과제는 뭘까? 통일과 플러스 만주 고토의 회복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광작 분홍을 확인하고 그걸 역사에 적용시키는 것은 좋은데 정치적 군인들이 이 당시의 정치적 군인들은 누굴까? 12.6 사태 이후에 박정희가 서거하면서 박정희가 물러나면서 강제로 물러났지 어쨌든 죽음으로써 김재규가 12.6 사태를 일으키면서 서울에 봄이 오는가 했는데 보안사 사령관이었었던 전두환이 12.12 사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군사 정권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약간의 긍정적으로 역사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덧붙여서 과장을 들였던 거야. 통일도 해야 되겠다. 만주로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좀 과도한 역사 서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지. 요거 먼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민족주의적인 역사학이 한동안 꽃을 피웠어. 야, 그럼 우리 역사가 굉장히 뛰어난 역사네? 어마어마한 역사네? 우리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 이거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 뭐 이런 식의 역사 서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집어넣었던 건 이런 거야. 유사학에서 역사학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고대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중국 아무튼 치우쳐랑 월드컵 응원 당시에 등장하고 있었는데 실제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의 일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사 역사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을 너무 과장되게 평가하고 서술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반성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계에선 조금 더 과도하게 나가서 국사학계 반성해야 된다. 있지도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어. 이것도 역시 과도하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국사학계의 과도한 역사 과장, 유사 역사학이 등장하게 할 수 있었던 토양을 마련해 주었던 이런 역사 과장, 그리고 이것의 반동으로 나타났던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대에 비로소 우리가 근대화될 수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근대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반대편,
논리를 우리는 조금 둘 다 참고를 해서 중간의 역사를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식민지 근대화라는 건 뭐냐면은 용어 자체로는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건 누구다? 식민지시다. 라는 것이야. 그럼 우리 조선시대는 뭐지? 암세포처럼 일부 약간의 경제 성장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암세포는 조금 했을 땐 별로가 없잖아. 아무것도 현상이 없잖아. 증상이 없잖아. 근데 암세포가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서야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19세기에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경제 위기는 원래부터 조선 사회에 내재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사회라는 것은 암 환자에 비유해서 도려내 줄 수 있는 외부에서 도려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동력? 외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식민지로 봤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 계량적으로 봤을 때 물가 장부 조사해 봤을 때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네. 곡물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네. 왜? 생산량이 적으니까. 언제? 19세기. 그래 이런 위기가 나타난 19세기에 나타나게 된 위기의 원인은 뭘까? 수리시설을 재건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의 부재. 왜 국가 권력이 부재됐다고? 세도 정치로 쌈박질만 하다가 수리시설, 댐, 보 이런 것들은 개인이 막을 수가 없다. 지방에서 국가 권력으로서 동원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줄 만큼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조선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언제 반등했다? 식민지기의 근대적인 요소가 유입되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19세기의 위기. 이것을 식민지기의 근대화로 반등시켜 주었다. 우리의 근대화는 누구의 공? 식민지 일본 제국. 일본 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2000년대, 1900년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2000 몇 년생인지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 그래서 국사학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박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국사학계에서는 경제학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경제학적인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공통된 연구 방법론으로 결과를 검증하지 못했어. 이거는 내가 PPT를 잘못 가지고 온 거네요. 아무튼 그래서 조선 후기의 역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자본주의 맹아론이 1970년대 이후 확장되었는데 이에 편승을 해서 독재 정권이 만주를 회복하고 그리고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대사 연구, 우리 민족의 화려한 역사, 조선시대 연구뿐 제한되지 않고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화려한 역사, 그리고 우리의 화려한 본성을 깨우쳐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장으로 역사가 점철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역사 과장을 반대편에서 실시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론은 두 가지 역사론은 과장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교종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둘 다 문제가 많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역사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법칙성,
그리고 과거의 영국의 역사 혹은 식민사학을 반성하기,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서 법칙성을 발견하면 된다. 다른 나라 역사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역사적인 전철을 밟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성의 근거에서 역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19세기 근대화론도 19세기 위기론이나 식민지 근대화론도 마찬가지죠. 농업 생산력이 하락했었다라는 근거가 나타나면 그 역사는 쇠퇴했었다라고 하는 단선적인 역사 해석 방법이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맹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력이 늘어나면 그 역사는 발전했었다라고 보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수업 시간 초반에 중간고사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스터 보즈럼 여사의 역사론과 같은 그러한 역사론처럼 경제적인 지표의 하락이 오히려 발전에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론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주의 맹하론, 식민지 근대화론,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유사 역사론, 그 다음에 유사 역사학의 전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대부분 역사의 법칙성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가 어느 한 법칙성에 의해서 단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역사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를 극복해서 역사를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학기 동안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서술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번에는 뭐 오프라인 수업이니까 기회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다음 학기 수업을 통해서라도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17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납시다. 방학 즐겁게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